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을 전하는 DJ 김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분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식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프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셨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라고요. 박씨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척추 협착증과 관절염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부양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살아가고 계셨죠. 복지관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식들도 다 외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죠? 할머니 저 왔어요. 명순이에요. 제가 인사를 하면은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명순아, 미안하다. 내가 네 짐이 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방은 늘 냉기가 가득했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는 거의 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보일러비 무서워서 못 틀어. 할머니는 두꺼운 내복을 몇 겹이나 껴입고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지내셨습니다. 방 안에서는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조차 참아내고 계셨죠. 냉장고를 열어보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치 한 통과 오래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명순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자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작은아들은 직장 때문에 딸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하셨죠.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그 말 끝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청소까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워 식탁에 올리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혀드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약을 챙기기 위해 약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약통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약이 많아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 힘을 주는 순간 쨍그랑 약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알약 사이에서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 작고 단단한 직사각형 형태의 물체.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바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의 골드바가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살아간다고 믿었던 할머니의 약통 안에 수백만 원짜리 골드바가 들어있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순아, 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골드바를 다시 숨기고 약통을 닫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할머니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가난하고 외로운 할머니의 모습, 그게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머니 댁을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춥다고 하면서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반찬이 없다고 하면서도 검소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며 외로움을 털어놓는 모습도 변함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약통 속의 골드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혹시 저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의심은 점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마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방 안은 눅눅했고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안 돼, 명순아, 비 오는데 창문 열면 더 습해져. 평소와는 조금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할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습기 차면 더 안 좋아요.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아래쪽을 보게 되었는데 먼지가 꽤 쌓여 있었습니다. 여긴 한 번도 청소를 못 하셨나 보다.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판 한쪽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할머니, 여기 장판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말을 꺼내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둬.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뭔가 있다. 할매연이 곰팡이 생기면 더 위험해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저는 침대를 살짝 밀고 들떠 있는 장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판 아래에는 현금이 빼곡히 깔려 있었습니다. 5만 웡원 지폐 다발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고 은행 띠지까지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야? 대충 눈으로 세어봐도 50 다발은 넘어 보였습니다. 한 다발이 100만 원이라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매연이,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순아,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평생 모은 돈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쓰러질 만큼 더웠지만 단 한 번도 일을 멈춘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조금씩 모은 거야. 통장에 넣으면 세금도 떼고 복잡하니까 그냥 집에 숨겨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수급비를 받으세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매연이, 이건 부정수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나 너무 무서웠어. 나이 들면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봤거든. 병원비도 요양원도 장례비도 아무도 나 안 챙겨주잖아.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나 버렸잖아.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애들한테 나눠주면 조금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매연이? 그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 돈도 못 받아서 굶고 있어요. 할매연이처럼 돈이 있는 분이 받으면 그건 범죄예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순아, 제발 신고하지 마.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나 다 토해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럼 나 진짜 길거리나 앉아? 70대 노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매연이,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잘못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외로움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8시였습니다. 늘 그렇듯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명순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분명 명순아 들어와라 하고 힘없는 목소리라도 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침대 옆 차가운 바닥 위에 엎드린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급히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환자가 쓰러졌어요. 70대 여성인데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세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흡은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숨이 거칠어요.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곧 병원 가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움직이셨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은 빠르게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맥박도 약해요. 바로 이동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신경이 눌린 상태입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 그 상황에 따라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연락해야 한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어머니가 쓰러졌다면 알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어머님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 그래요?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독.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주말에 시간 나면 가볼게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애들 봐야 해서 지금은 어렵고요. 나중에 갈게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자식일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조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명순아, 자식들은 왔니?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에 다녀올게요. 필요한 물건 좀 가져올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판은 들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장판 아래에서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고 있었고 딸은 약통에서 골드바를 꺼내고 있었으며 작은 아들은 집안을 뒤지며 더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이시네요. 큰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다길래 필요한 거 좀 챙기러 왔어요. 필요한 거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돈 훔치고 계시잖아요.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훔치다니요? 이건 원래 우리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재산인데 미리 가져가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가족 일에 남이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실 건가요? 그럼 어머니 부정수급도 다 밝혀질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할머니의 평생을 담은 돈과 금을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모든 것을 챙겨 떠났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무너짐의 끝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